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29살 이윤희 씨. 이화여대에서 통계와 미술을 전공하고 전북대 수의대에 편입해 꿈을 이어갔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2006년 본과 4학년 1학기. 윤희 씨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11년째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찾아야죠. 기어코 하여튼 죽었건 살았건 내 막내딸은 찾고 말겠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라져버린 가족을 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시계는 그날 이후 멈춰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이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거든요. 참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멈춰버린 그들의 시계를 다시 돌릴 길은 없을까요? 윤희 씨가 실종되기 전날인 6월 5일 밤. 윤희 씨는 학교 앞 한 호프집 종각 모임에 있었습니다. 수술 실습은 마지막 날이었고, 그래서 이제 각 조별로 저녁을 먹고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쫑파티를 했어요. 한 38명 정도, 이제 40명 좀 못 되게 있었어요. 윤희 씨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진 시간은 다음 날인 6일 새벽 2시 반쯤. 끝났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끝난 것 같아라고 해서 윤희가 가자고 해서 내려가고 제가 가방, 윤희 가방 챙겨서 같이 내려갔어요. 2층 호프집을 나선 윤희 씨를 같은 과 한 남학생이 동행합니다. 전북대 정문을 지나고 늦은 시간이라 드문드문 차들만 지나갈 뿐 거리엔 지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들은 간간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 백제로가 전주에서 거의 가장 큰 도로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전북대학교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불도 켜 있고 그러긴 한데, 그 건너편 쪽은 사실 많이 이제 어둡고 골목이랑은 더 어둡긴 하죠. 약간의 취기가 오른 새벽 귀갓길.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 윤희 씨 자취방 근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딴 때는 밤에는 집 앞에까지 항상 데려다 줬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가방 돌라고 너도 이제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가방을 건네고 가방을 넘겨받은 윤희 씨는 100여 미터 좁은 골목길을 혼자 걸어 집에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저도 돌아섰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날 밤 윤희 씨와 동행했던 남학생의 진술입니다. 사실상 이윤희 씨 최종 목격자인 셈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는 없고 호프집을 나가는 것을 목격한 다른 친구도 없습니다. 2차는 한 2시 반쯤 끝났을 거예요. 3차 또 갔으니까 사람이. 2차 끝나고 네, 나가는 건 못 보고 그냥 간 걸로 알고 있죠. 윤희 씨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 50여 분. 옷도 갈아입지 않은 윤희 씨는 컴퓨터부터 켰다고 합니다. 그리곤 네이버와 컴퓨터 메시지 서비스 네이트온에 로그인합니다. 이때가 새벽 2시 59분. 윤희 씨는 인터넷에 이런 경우도 성추행, 112 신고, 성추행을 검색합니다. 그날 밤 윤희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걸 쓴 사람이 동생이 맞다면 그쵸. 뭐가 있었으니까 그걸 쓸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 단어로 검색하진 않잖아요. 컴퓨터는 1시간 22분 뒤인 새벽 4시 21분에 꺼집니다. 강제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던 컴퓨터는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정상 종료였습니다. 성추행과 112 신고. 윤희 씨의 컴퓨터에 남아있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종강 모임 다음 날인 6일, 윤희 씨는 수의대 한 대학원생과의 약속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있던 7일에도, 하루가 더 지나 8일에도 등교하지 않자 친구들이 찾아 나섭니다. 골목 딱 돌아서자마자 나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진짜 막 강아지들이 막 짖고 아무도 없고 막 문을 강아지들이 긁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때가 6월 8일 1시 무렵. 경찰과 119의 도움을 받아 들어간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베란다 문도 열려 있었고 개들이 방 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많이 어지럽혀놓은 상태였어요. 뭐 지금처럼 사실 더운 날씨에 이틀이 개들이 이제 분변도 이제 놓고 막 하니까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고요. 막 이제 뒤죽박죽 여러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6월 6일 새벽 3시 무렵 귀가해 58시간이 지난 6월 8일 오후 1시 실종이 확인된 이윤희 씨. 수의사의 꿈을 이루기까지 불과 6개월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사본부를 차린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늦은 밤 귀가, 성추행 검색, 가출보다 강력범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 겁니다. 가족들도 교수 2명과 대학원생 7명, 수의대 동료 등 4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들, 학우들 관계에 대해서 탐문을 했고 학교 주변 또 그 당시 거주했던 집 원룸 주변에 있는 건지산 학교 주변, 그다음에 공간화 폐가, 공사장,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연인은 15,000명 정도 투입해서 계속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22명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일부에 대해선 최면 조사까지 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본부는 해체됩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윤희 씨 실종은 풀리지 않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귀가했다는 말은 사실일까? K군 한 명의 진술만으로는 그 사실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 자체가 윤희 학생의 그 행적에 대해서 조금 참고는 되길지언정 그 행적이 100% 맞다고는 볼 수 있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K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그리고 최면 수사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희 씨가 귀가한 것이 맞는다면 그날 옷 그대로 입고 실종된 것도 의문입니다. 그날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은 28.9도. 이런 더위에 술자리까지 다녀온 20대 여대생 중 옷을 갈아입지 않을 여성이 몇이나 될까? 성격이 조금 있다 조금 더 미루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와도 바로 집에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씻고 뭐 이렇게 화장 지우고 화장도 오래 하고 있는 것도 싫어하고 막 그러거든요. 윤희 씨는 실종 사흘 전 새벽 과외를 다녀오다 집 근처에서 손가방 날치기를 당합니다. 12시 20분쯤 끝나요. 근데 그날은 되게 덥고 사람도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윤희가 그냥 이제 날씨도 이제 좋고 하니까 그냥 걸어서 집에 갔어요. 가다가 그 사이에서 윤희 씨의 놀란 마음이 당시 보낸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자기의 소소한 일상 혹은 그 시험 계획 뭐 이러한 것들, 약속 이런 것들을 깨알같이 적어놓은 수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무엇을 하는 여자이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충분히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희 씨 집에서 이유 없이 사라진 물건도 나왔습니다. 종강 모임 당일 종일 들고 다닌 손가방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 안에 있던 전화번호 수첩은 사라졌습니다. 또 차상은 상다리가 떨어져 나간 채 실종 며칠 뒤 집 밖에서 발견됐습니다. 성추행과 112를 왜 검색했는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성추행을 검색을 해서 2건 정도의 글을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12를 검색을 한 상태에서 이제 컴퓨터가 멈추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왜 굳이 성추행이라는 것을 검색을 했을까와 그 이후 곧바로 112를 검색했을까인데요. 그런데 여성으로서 가장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의 이 검색이 불과 3분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에서도 성추행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윤희 씨 실종 사건에 풀리지 않는 의혹. 이 의혹을 풀어보자며 이윤희 찾기 카페엔 7,600여 명의 네티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디지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배상훈, 연쇄살인범과 연쇄성폭행범 사건에 참여한 서울경찰청 공채 1기 프로파일러입니다.
권일용 전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권 팀장은 2000년 서울시경의 범죄분석팀이 출범할 때부터 참여한 사실상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입니다. 전문가와 취재진은 실종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실마리를 찾아갔습니다. 종각 모임이 열렸던 호프집에서 집까지 이동 동선.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실제 실종과 연관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조사했던 참고인들의 진술서도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윤희 씨 실종 이후 11년째 멈춰진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윤희 씨 아버지와 어머니는 강원도의 한 산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윤희 씨가 실종되기 2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과수원과 텃밭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 80살. 막내딸을 이유 없이 잃고 지내온 지난 시절. 그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하죠. 그 방송에 방송 용어로서 적합은 얼른지는 모르겠는데 이 땅 파고 이럴 때 어떤 때는 실생활로 땅 파면서 그냥 부인을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가면 잊힌다는 말도 있지만 딸의 생사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에겐 틀린 말입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 할 일은 뭐다? 이걸 어떻게 하셔야죠. 기어코 하여튼 죽었건 살았건 내 막내딸은 찾고 말겠어요. 윤희 씨가 사라졌다는 난데없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전주. 막내딸이 잠자고 먹고 쉬었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딸만 없었습니다. 실감이 안 났어요. 네, 실감이 안. 이건 뭐? 실종됐다 생각을 안 했죠.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전혀 생각 안 그래서 하고. 그날 저녁에도 온날 저녁에도 시로 발작 소리만 여기 딱딱딱 소리 나면 아 약 오는가? 아 어디 갔다가 어디 연락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연락만 오는가 보다. 오는가 보다 했어요. 며칠 동안 그랬어요. 아버지는 2006년 전주에서 꼬박 6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영원히 해결 안 되는 그 무슨 미제 사건으로 밀려날까 그런 게 두려워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고 여러 사람이 알므로써 혹시라도 어떤 단서될 만한 게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 뜰 무렵 시작해 어둡게 글이 안 보일 때까지 거리를 지킨 아버지. 내 나이가 70인데 그래도 힘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2006년 12월엔 막내딸 동기생들이 수의사의 꿈을 이루고 대학을 떠나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내가 좀 살아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오늘 마지막 수업을 받는 자리가 돼요. 너무 아쉽고 또 마지막까지 수업을 잘 마치고 돌아가는 다른 동료 학생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마령을 한번 또 훑어보려고 왔습니다. 아버지를 거리로 내몬 야속한 딸은 아버지 나이 80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남 삼녀 중 막내 윤희 씨는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시절 친구들이 쓴 손편지에 윤희 씨의 어릴 적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통계학부에 진학한 윤희 씨. 윤희가 굉장히 생머리도 길게 하고 진짜 여성스럽게 화장도 이렇게 진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되게 잘 어울리게 예쁘게 하고 다녔고 옷차림도 진짜 너무 예뻤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참 예쁜 여학생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화여대에서 미술까지 복수 전공한 윤희 씨는 졸업 뒤 2003년 전북대 수의대에 편입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항상 뭘 할지 늘 계획하고 그렇게 딱 순서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들 밟아가고 했던 것들이 보통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미래에 대한 꿈도 많았고 되고 싶었고 하고 싶었고 이런 것들도 정말 많았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랬던 딸이었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낯선 지방에 혼자 보내면서도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들어간다는 건데 10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을 몰랐어. 만 11년. 이제 주님의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어머니는 마음의 병을 신앙의 힘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내 곁에는 없지만 어딘가엔 살아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그 기대가 또 다른 고통입니다. 이건 저 사는 죽은 일을 모르니까 항상 여기서 살았다고만 생각하니까 죽었다고 생각 안 들잖아요. 거절했어요. 예. 세상의 무관심도 실종자 가족이 견뎌내야 하는 몫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그런 건 안 하려고. 이건 뭐 이거 생자식 말이야. 다 길러서 다 공부 다 시켜놓고 이제 6개월만 있으면 사회생활 할 내 딸은 이렇게 관심이 없나? 관심 갖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솔직히 심정이 그래요. 네. 그만큼 관심을 안 가져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까봐 두렵다는 아버지 이동세 씨. 취재진과 전문가들은 11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윤희 씨 실종 사건에 새로운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윤희 씨가 실종 사흘 전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한 곳입니다. 양방향 4차로 도로. 범행 시간은 0시 50분 무렵입니다. 늦은 밤이라 행인은 많지 않았지만 전주의 간선도로 백제로와 가까워 지나는 차량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행 장소가 다른 날치기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라는 게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조건일 때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요?
예, 오토바이 날치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통의 뭐 새마을금고 같은 곳, 말하자면 돈을 좀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 움직이는. 근데 그 공간은 차량은 불리한데 오토바이는 유리한 그런 공간들이겠죠. 말하자면 지금 이 상태처럼 차로 움직이기엔 사실 막 불리하지만 오토바이는 능수능란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 공간에서 오토바이 날치기가 가장 유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길이 이은희 학생이 그 집이 이제 더 위쪽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저 4차선 대로에서 오토바이 날치기가 벌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골목에 들어선 다음에 오토바이 날치기가 벌어지고 바로 도망가서 뭐 이쪽으로 빠지든 오른쪽 빠지든 이런 경우가 제일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 이것은 저 안쪽 대로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사실은 좀 많이 좀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당시 날치기를 목격한 승용차 운전자가 차를 몰고 뒤쫓았지만 골목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붙잡지 못했습니다. 윤희 씨 손가방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방에 들어있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전북대학교에서 잡혔습니다. 낮에 통신사에 동생이 이제는 했는데 마지막 위치 조회하려고 했더니 그 전북대 삼성회관 쪽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히고 그다음은 꺼진 상태고 예 그렇게 들었어요. 면식범의 계획적인 날치기 아니면 실종이 날치기에 이은 2차 범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 날치기범들이 윤이라는 사람이 전북대 학생이라는 것이 파악이 되었을 것인데 학생 측도 있고 다 했기 때문이죠. 과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 이윤희에 대한 흔적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희 씨는 평생 한 번도 겪기 힘든 사건을 사흘새 모두 겪었습니다. 그러나 날치기 범인이 잡히지 않아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말 못할 이유가 있었던 윤희 씨가 가출한 것은 아닐까. 성인 여성이 보통 가출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나 가정 불화, 경제적인 문제, 지병 때문입니다. 윤희 씨는 종교가 없었고 학비도 스스로 마련해왔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졸업 뒤 진로도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동물병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결정하기가 좀 난감하다고 그 대화를 하다가 이게 보니까 공무원 시험에 자신을 갖더라고. 7급 공무원 준비 그때 하려고 했었거든요. 수의직 공무원 검역원이나 이제 그런 데로 이제 보통 가게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생활하면 이렇게 벌어서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냥 안정적인 생활을 원했던 것 같아요. 가출이 아니라면 윤희 씨는 범죄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귀가한 것은 맞는 것일까? 실종 당일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이윤희 학생 실종 사건의 어떤 실체를 규명하는데 당일의 어떤 행적, 시간, 동선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한 건가요? 예, 종강모임 당일 이은희 학생이 이것부터 본인의 원룸까지 이동한 경로,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갖고 갔는가는 당일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씨는 전북대학교 앞 한 호프집에서 나와 캠퍼스를 거쳐 이동합니다.
출발 시간은 새벽 2시 30분 무렵. 전북대 신정문까지 걸린 시간이 10분 4초. 여기서 횡단보도를 지나 집 근처 골목길 앞 주유소까지 천천히 걸어 올라갑니다. 골목 입구까지 걸린 시간이 18분 34초. 가방을 건네받은 윤희 씨는 혼자 골목을 지나 집에 도착합니다. 출발에 걸린 시간이 20분 35초. 늦은 밤 술자리를 가진 뒤여서 이보다 조금 더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도착 시간은 대략 새벽 2시 50여 분쯤입니다. 컴퓨터가 켜진 시각은 2시 59분. 컴퓨터를 켠 게 윤희 씨가 맞는다면 이동 시간은 최종 목격자 K군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2006년 컴퓨터 히스토리를 분석한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윤희 씨가 집에 도착한 것으로 봤습니다. 컴퓨터는 2시 59분에 켜져 3분 동안 검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용 기록은 없습니다. 컴퓨터가 꺼진 시간은 4시 21분으로 강제 종료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때 그 시간 동안 이윤희 씨가 집에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도착한 윤희 씨가 집에서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 프로파일러는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거주 공간에서 제가 발견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좀 자존감이 높고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형태의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 밤 옆방에서 비명소리 같은 범죄 징후를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방안 혈흔 검사에서도 범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희 씨가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 집에서도 별일이 없었다면 왜 집에 오자마자 성추행과 112를 검색했을까? 윤희 씨가 실제 성추행을 당했다면 최종 목격자 K군과 함께 귀가할 때이거나 종강 모임 때일 겁니다. K군의 성추행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종강 모임에 있었던 윤희 씨의 한 친구는 그 호프집 화장실 구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가면은 남자 변기가 있고 그 안에 여자 화장실이 그 한 칸만 여자 화장실이 그런 화장실이었던 것 같거든요. 밑에는 좀 떠 있고 약간 가벼운 뭐 알루미늄 같은 그런 재질로 돼 있는 그런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좀 잘 흔들리고 잘 뭐 아구도 잘 안 맞고. 윤희 씨는 실제 화장실을 다녀온 뒤 최종 목격자 K군에게 나 화장실 따라왔었냐며 묻기도 했습니다. 윤희 씨가 그때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한 상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은 아닐까. 그랬다면 종강 모임에 있었던 누군가가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윤희 씨는 왜 그날 입었던 옷 그대로 실종됐을까? 집으로 귀가한다는 것이 귀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모여있던 장소를 떠나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 들렀다가 다시 나갈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권 팀장이 말한 다른 목적이 성추행 검색과 연관된 것은 아닐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함께 집에 있어 옷을 갈아입지 못했을 겁니다. 취재진은 2006년 경찰 수사 자료에서 이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윤희가 늦은 밤이라도 문을 열어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저하고 그리고 늦은 시간이라도 문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 모두 남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문을 열어줄 정도면 여자 동기생 같은 여자 지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건 역시 당시 수사에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희 씨는 그날 새벽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혼자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집을 다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 학생이 그렇다면 그 실종 시점에 몇 시점에 이 집에서 나왔을 것으로 지금 추정할 수 있습니까? 예, 컴퓨터가 종료된 시간을 놓고 봤을 때 6월 6일 새벽 4시 21분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나올 때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예, 당시 방 안에서는 TV가 켜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강아지 2마리도 풀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라고 하면은 간단한 손가락 정도를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 없이 간단한 연락처만 있는 수첩만 가지고 잠깐 나오는 걸로 봐서 금방 들어갈 생각으로 잠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일출 시각은 5시 15분. 그 시간이면 희미하게 동이 터올 때입니다. 윤희 씨 언니 이윤주 씨는 2006년 당시 경찰에 사람들 전화번호를 적은 다이어리와 과외비로 받은 돈 중에서 약간의 돈이 없습니다. 윤희가 수첩과 돈을 들고 나간 것 같습니다. 날치기를 당하고 전화번호와 일정 등을 다시 정리한 다른 수첩을 만들었는데 그 수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첩을 갖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리고도 아마 새로운 거 바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전화번호랑 적고 했던 것 같아요. 연락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랑 몇 명 전화번호를 적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윤희 씨와 함께 사라진 수첩. 그 수첩은 어디에 있을까? 취재진은 경찰이 전북대 수의대 동물병원 1층 수술 실습실에서 그 수첩을 발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희 씨 실종 일주일째인 12일 저녁입니다. 경찰은 당시 한 대학원생에게 수첩이 나온 곳이 이윤희가 갔던 그 동물 수술 실습실입니까? 윤희가 실습한 곳은 2층 수술실입니다. 1층은 개 가슴 수술, 식도 절제술 같은 것을 실습하는 곳입니다. 윤희가 간 곳이 아닙니다. 윤희 씨의 실종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등장했지만 당시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합니다. 그 수첩이 윤희 씨 실종 전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수의대 한 대학원생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했다는 대학원생에게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6월 5일에 그 수첩이 그 자리에 있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진술서에 나와 있거든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사실이요. 저도 모르는 사실이 거기 기록이 돼 있다니까 장담할. 진술서에 그렇게 있길래 그게 사실인지 그 기억이 정확한지
사실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윤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은 그때 실종된 이후에 자꾸 되뇌이고 막 하니까 제 귀에 들어온 이름이지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을 매칭을 하고 기억을 한다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엔 전혀 이게 흔적도 없는 걸 얘기하시니까 아직도 왜 그런 게 기록이 남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수첩을 알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수첩이 왜, 무슨 이유로 그곳에 있었던 걸까? 이윤희 학생 수첩이 여기 실습실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큰 미스터리인데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예은이 학생이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연락처를 적은 어떤 간이 뭐 다이어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자의적이든 아니면 누구랑 같이든 여기에 와서 그 다음에 뭐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예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그것을 소지하고 있던 어떤 그 사람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뭐 수사에 혼선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인해서 여기에 갖다 놨을 가능성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공통적인 점은 이 수첩 사건은 수첩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자체가 실종 사건 자체가 전북대 수의대의 이 공간 혹은 전북대 수의대의 어떤 사람들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수첩이 발견된 실습실에 다른 사람도 드나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수술실 그 복도에 수의사실도 있고 수술실 바로 옆쪽에 당직실이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당직 수의사도 이제 거기서 자고 하니까 막 그렇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할 만큼 완전 외지거나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윤희 씨 실종에 개입된 인물이 범죄의 유력한 증거물을 범행 장소에 남겨놓는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보면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지나가는 곳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은폐한다든지 위장한다든지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흔적들, 이동의 흔적들로 보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더 타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휴대전화. 실종 일주일 뒤 수술 실습실에서 발견된 전화번호 수첩.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의 진실은 결국 전북대 안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유 없이 사라져버린 가족. 남아있는 가족들은 사건이 있었던 그날, 그 시간에 갇혀 평생을 살아갑니다. 2005년 울산에 출장 갔다 사라져버린 남편. 당시 막내 아들이 7살. 이남일녀 금싸레기 같은 자식을 두고 아버지는 그렇게 실종됐습니다. 이렇게 개운하고 지금 너무 다 아들이 너무 다 성숙해버렸어요. 너무 다 성숙해버렸어요. 일찍이 아들이 저거 아버지를 잃다 보니까 첫째는 힘이 없잖아요. 어느 날 상태가 없잖아. 어머 뭐 일자 이 공하고는 또 하나는 지 인생이 말 못할 이유가 있겠지. 지 심장을 두드리면서 어딘가에 살아있겠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너무 많이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거든요. 참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들 이렇게 또 크니까 아빠가 필요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사춘기 때. 아,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남편은 8년 뒤 백골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허망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닥 이제 그 끈을 잡고 있었는데 그 보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다 내려앉아 버리더라고. 모든 게 다. 남편을 죽인 범인은 중국으로 달아나 잡지도 못하고 있고 시신을 함께 안매장했던 범인의 내연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실종자와 범죄 피해자 가족들이 자책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다음에 가족 간에 이제 나중에는 그 실종이라는 사건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심각해져서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대부분은 그런 장기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질병을 갖게 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실종 관련 법과 제도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가족에 대한 치료 또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현재 실종아동 관련 법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 사회적 약자만 이렇게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연령을 폐지해서 1살이 됐던 100살이 됐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그 법의 보호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99년) 대구 황산 테러 피해자 김태환 군 사건을 계기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미제 사건이 잇따라 해결되고 있습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폐지 이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첫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생리 중인 그 기간이었다면 그 나이 많은 남자와 생리 기간 중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점이 저희에게 그 단서로 제공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는 부인했던 용의자의 진술은 한 법의학자의 집념으로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같은 수분이어서 섞이기 마련인 정액과 생리혈이 피해자의 몸에서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 단서가 됐습니다. 살짝 들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살살 이렇게 흔들으니까 1분도 채 안 돼서 정액과 피가 완전히 섞여요. 완전히 뭐 그냥 우옇게 섞이는데, 그런데 그대로 놔두니까 7시간이 돼도 안 섞여요. 그 얘기는 이 성교 후에 이 사정을 해갖고 안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람이 안 움직인다는 거는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정 후 바로 죽었다고 하는 근거가 이 섞였다, 섞이지 않았다, 이걸로 얘기될 수 있지 않은가. 18년 미제 사건. 서울 노원 주부 성폭행 살해 사건 범인이 검거되는 순간입니다.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뭐예요? 왜요?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체포영장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그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해서 그냥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던 건 8,000명의 용의자를 한 명 한 명 줄여나갔던 과학적인 수사 기법과 막내 형사 시절 접한 사건을 놓지 않았던 한 경찰관의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낮에 가정주부가 성폭행 당하고 목 졸라 살해되는 사건이잖아요. 그 뭐 피의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억울한 죽음이죠. 그래서 가슴에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기법의 발달과 일선 경찰관들의 집념과 의지가 숨어있던 범죄자들을 차례차례 법정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윤희 씨 사건도 경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 대한 검토도 마쳤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어떻게라도 해결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형틀이에요, 형틀. 11년째 윤희 씨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윤희 학생 사진이고요. 그 당시 외출 착용했던 옷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또 지워질까 봐 제보를 받기 위해서 지금도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범죄자는 잡혀야 합니다. 영구미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